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여기 뒤에 사진을 보시면은 절벽 끝에서 대롱대롱 어떠한 한 남자가 매달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 부동산 어디가 끝까지 살아남을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24시간 꺼짐없는 부동산 영등포 여의도역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은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교통편을 반드시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그 일대를 먼저 선점한 사람이라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자세는 증식돼 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코리안 맨하탄이라고 불리는 여의도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이 맨하탄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고 요 사진이 여의도역 야경이 되겠습니다. 맨하탄만큼이나 멋진 여의도 오늘날 모습이 되겠는데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앞으로의 여의도역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할게요. 끝까지 살아남을 부동산 주인공 여의도 복합환승센터가 될 것 같고요. 위치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원 연계한 교통으로서 5호선, 9호선 오늘날 들어가 있고 버스 18개 노선 지금 다니고 있죠. 장래로서 GTX B노선과 신안산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노선 들어갈 예정이고요. 사업 내용으로는 철도,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 간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토록 하겠다. 더불어서 상업, 공공시설을 균형 있게 배치토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7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예산은 3,2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030 추계 전환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 중에서 3개의 주제를 뽑아봤고요. 첫 번째,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두 번째, 과학기술이 바꾸는 현재와 미래. 세 번째, 소유가 없는 세상. 이 3개의 주제를 깊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32개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이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해볼게요. 여의도역 복합환승센터. 여기 보시면은 영등포 여의도동 1원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1원이 어딘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라고 지도에서 입력을 하면은 요 핑크 색깔 테두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테두리 중에서 대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음번에 힌트가 나옵니다. 5호선, 9호선과 연계해서 만들겠다. 더불어 GTX B노선과 신안산선이 겹치는 곳, 그곳에 복합환승센터를 넣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지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날 여의도역을 중심에 놓고 도보 15분 거리 1km로 동그라미 한번 그려봤네요. 그랬더니 대부분 여의도를 포함한 권역이 될 것 같고요. 요 위쪽에 국회의사당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보권 내에 들어가 있더라. 자, 역시나 지적 편집도를 보면은 여의도 따끈따끈하고 가장 핫한 지역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인지 상업지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져 있고 서쪽의 메카 여의도, 동쪽의 메카 강남 테헤란로가 있다.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지하철 탑승객 수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는 수를 보면은 서쪽에서는 여의도와 구로 디지털 단지가 압도적으로 사람이 많다.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5호선 다니고 있죠. 방화서부터 하남 검단산역 마천역까지 다니는 5호선 오늘날 개통을 했고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남 개통을 했죠. 자, 더불어서 지금 현재 가장 대한민국에서 따끈따끈한 노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9호선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개화역까지 다니고 있고 자, 상징하는 색으로서 금색을 자랑을 하는데 골드라인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여의도, 강남, 송파를 관통하는 노선은 오늘날 9호선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구 집중 유발시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걸리는 곳 9호선밖에 없더라. 이것도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9호선 오늘 중앙보훈병원 역에서부터 강동을 지나 하남을 찍고 남양주로 넘어가는 노선
계획 다 이미 발표를 했고 삽도 떴죠. 그래서 오늘날 9호선 4단계 4개 역사 공사 중에 있더라.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안산선이 이곳 일대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 더 위쪽 공원 쪽으로 달라붙는다 혹은 여의도역과 환성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요렇게 라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역시나 여의도역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노선이더라 라고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안산, 시흥, 여의도를 관통하는 노선이 되겠고요. 2024년을 목표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으나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 가장 핫한 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의도역으로부터 지하철을 타고 쭉 내려와서 이곳 화성 국제 테마파크라고 쓰여져 있는 이곳 신세계 프라퍼티에서 한창 공사 중인 4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그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은 서해선 복선전철이라는 라인이랑 맞물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요 화성 송산이라는 지역을 기점으로 평택도 지나고 당진도 지나고 홍성도 지나고 요거는 오늘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새만금까지 내려가는 노선 이렇게 커다란 플랜도 잡혀져 있더라.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경부라인 서울대전 대구 부산이 있었다면 지금 서쪽 라인 평택항을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죠. 그 라인에 2노선 신안산선이 들어가 있고 서해선 복선전철도 함께하고 있더라. 이렇게 큰 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주제와 또 가장 크게 맞물리는 노선일 것 같습니다. GTX B노선일 것 같고요. 이곳 하늘 노선이 되겠습니다. 송도서부터 마서까지 지나가는 노선이고 그 중심에 여의도가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간단히 정리해보면은 오늘날은 5호선과 9호선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신안산선과 GTX B노선을 예정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의 차이, 정보수가 예전부터 몇 번 언급은 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환승 편의시설, 환승 정류장, 환승 주차장만 들어가는 시설이라고 하면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 플러스 상업, 업무, 공공시설까지 함께 들어가더라. 결론은 복합환승센터가 조금 더 커다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당연히 서쪽의 메카인 여의도 상업지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환승센터가 아닌 복합환승센터로 들어가더라. 그렇다면 앞으로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 도시망공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디다? 이곳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은 서쪽에 가장 따끈따끈한 지역이니만큼 인근 주택 가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을까요? 자, 정보수가 좋아하는 호갱노노 한번 최근에 살펴봤죠. 그랬더니 역시나 따끈따끈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싼 게 한 20억 정도 하고요. 최고는 한 40억 정도의 가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대부분 서울 경기권이 소폭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여의도는 탄탄하게 유지 중에 있더라. 이 가격이 앞으로도 올라갈 여지도 충분히 있더라. 왜냐면 최근에 여의도를 매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현금으로 사셨어요. 근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집을 매도를 할까요? 정보수 생각은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즉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한 노선 한 노선 꽂힐 때마다 그 가격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인구의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면 현재 오늘날 약 2.5% 인구 정도가 늘고 있고 역시 최고의 업무 시설이니만큼 빠져나가는 곳, 들어오는 곳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고 다양한 곳에서 나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영등포구로 들어온 세대가 4,591세대나 들어왔다고 하는데 영등포가 어떠한 이슈로 약 5,000세대나 늘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한창 개발 중인 저밀도로 개발된 것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면서 그 일대에 많은 인구를 품고자 하는 사업, 그 사업 중심에 오늘날 영등포가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인구가 앞으로 더욱더 늘 수밖에 없는 지역이더라. 이렇게도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의도 관련돼서 최근 뉴스 흐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예전 스토리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과거에 이러한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여기 노란 색깔로 그린 게 여의도가 모습이 되겠는데 그 위쪽이 한강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 가운데에 빨간 색깔 테두리 정보수 한번 그려봤어요. 웬 대뚱맞게 빼빼로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러한 시설이라고 하네요. 1916년도에 일제 간이비행장이라고 하죠. 즉 여의도는 예전에 간이비행장이었다. 그 이후에 1929년 여의도 비행장 중국, 한국, 일본만 왔다 갔다 했다고 하죠. 이후에 1958년 김포공항이 만들어지면서 여객 건물이 이관을 했고요. 1968년에 국회의사당이 삽을 뜨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의도라는 섬 한가운데에 국회의사당만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도 하셨죠. 당시에 여의도 땅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필요한 평수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섬처럼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가장 핫한 지역임에 틀림이 없다. 이후에 1971년 공군기지 광주군 완전 이전을 진행을 했고 1971년도에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입주를 했네요. 자, 여의도를 대표하는 아파트이지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시범아파트만 대뚱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에 1976년도 KBS, 1982년도에 MBC 입주 진행했고 이후에 1980년도에 63빌딩이 착공을 하고 85년도에 완공을 했다고 해요.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임에 틀림이 없었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건물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에도 등장을 하죠. 이게 한배달 씨가 싸우기 전에 그 뒤쪽의 배경으로 쌍둥이 빌딩과 더불어 여의도 63빌딩 이렇게 금색 빌딩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뒤쪽에 한강이 흐르고 그 위쪽으로 마포대교 흘러가는 모습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날 여의도의 가장 뜨거운 감자 단연 재건축이 될 것 같은데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21년도 5월달 이사가 되겠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50층 이상 재건축 추진토록 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보도를 했고요. 여의도 아파트 지구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서 주상복합으로 건축할 경우 50층 이상도 가능하며 여의도 전체 스카이라인과 각 단지 특성에 맞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절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 뉴스 21년 11월 18일자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흘러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신속 통합 기획으로 정비 사업 속도낸다라는 기사 내용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권역을 발표를 했죠. 구로, 신정동, 여의도 시범, 신당동, 미아, 고덕 현대, 송파 장미, 대치 미도, 송파 한양 2차를 싹 다 허물고 새 아파트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장에서 그 시설물을 확인하는 오세훈 시장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시범아파트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원효대교 남단 교차로 아래쪽 여의도 초등학교 중학교 옆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63빌딩 좌측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아직까지 너무나도 허름한 아파트임에 틀림이 없고 정보수가 최근에 이곳 들어가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직도 라지에이터가 돌아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엘리베이터는 한 3명, 4명 타면은 꽉 차게 굉장히 좁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거 지금 당장 허물어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시설이 엄청나게 노후돼 있었다. 그러나 이 지도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앞으로 이곳의 성장 가능성, 미래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요 가운데 한강이 흐르고요. 이 좌측에 여의도 주공 시범아파트가 오늘날 자리하고 있는데 정보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 한강을 지나 동쪽 이곳에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자, 여의도 주공 고밀복합 약 50층으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한강뷰를 바라보고 그 맞은편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엄청나게 멋지고 높은 건물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밥을 먹고 차를 한잔 마셔도 엄청나게 멋진 뷰를 자랑하는 그 아파트 가격 우리나라에서 최고를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 부럽고요. 정보수도 열심히 해서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제를 좀 바꿔서 이렇게 흘러가 볼게요. 2030 추계 전환이라는 책 내용 중에
일부 발췌를 했고 여기에서 정고도 생각도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두 번째, 과학기술이 바꾸는 현재와 미래. 세 번째, 소유가 없는 세상이란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 2030 축의 전환, 이 책에서 발췌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날 뉴스 부동산 관련된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주제죠.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주제인데, 최근 YTN 뉴스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죠. 심각한 저출산, 낳지도 않고 낳을 생각도 없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결혼을 조금 더 많이 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가임 여성 대부분이 무자녀 가임 여성 53%, 즉 앞으로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라고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통계청에서는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출생아 수 감소 등 출산력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고 무자녀 경향까지 두드러지고 있더라.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날 10명 중 6명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왜냐하면 애를 낳았으면 돌봐야 되기 때문인데,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주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육아 부담이 가장 크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 의견, 오늘날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계신 분이나 앞으로 출산 계획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모두가 공감을 함에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는 애를 낳으라고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받쳐주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 자, 더불어서 책 내용 한번 살펴보면 2030 축의 전환 32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관계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주제인데 재미난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798년 영국 경제학자 토머스 로버트 멜서스라는 학자가 있었다. 멜서스가 살았던 시대는 전 세계 인구가 약 10억 명 정도밖에 안 됐지만 오늘날은 75억 명이나 된다. 인간은 주체할 수 없는 성욕 때문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식량 공급이 속도로 따라가지 못해 결국 기근과 질병이 발생을 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식량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 즉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선 지난 몇십 년 동안 성관계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미국 성적 행동 보고서 학술지에서는 이러한 통계 자료를 발표도 했죠. 1930년대에 태어난 이른바 침묵 세대가 가장 성관계를 많이 가졌고 199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엄 시대가 성관계 횟수가 가장 적다. 여기에서 재미난 사례가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2008년도 동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잔지바르 섬에서 대규모 정전 상태가 한동안 일어났대요. 이렇게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평소보다 약 20% 정도의 아이가 더욱더 출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자, 10명 낳던 걸 12명 낳았다, 100명 낳던 걸 120명 낳았다. 이러한 통계가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앞으로 통행금지 발령 때리고 10시 이후에 전부 다 불 끄면은 출산율 어쩌면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정부가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미칠 수 있을까? 36페이지인데 부유한 섬나라 싱가포르에서 돈, 자동차, 고급 아파트 등 이러한 것들을 갖기 위해서 자녀 갖기를 포기하는 상황이 우려되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죠. 저출산 정책으로서 자녀 없는 부부들에게 발리섬에서 무료 휴가를 보내주는 제안이 통과되었고 부부 금술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돈도 주고 시간도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결론은 결과가 시원찮아서 9개월 만에 접었다. 여기에서 내린 결론은요, 경제 발전은 최고의 피입니다. 즉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출생률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고 시스템적으로 그렇다. 즉 재미 요소가 많아지다 보니 성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날 이렇게 넷플릭스, 모바일 게임의 성장률 20대에서 50대까지 주식 안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비싼 고급 스포츠카 갖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이러한 재미를 쫓아가는 흐름으로 흘러가더라. 즉 나의 워라밸을 위해서 자녀 따위는 포기하는 모습 그려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만 좀 더뎌지거나 후퇴한다면은 애를 많이 낳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겠죠.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 발전을 시킬지 기획재정부와 기업에서 힘을 실어서 어떻게 움직일지 이미 플랜 다 갖고 있다. 더불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 이야기하죠. 메타버스, 전기차까지도 총알장전 완료되어져 있다. 즉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욱더 재미에 관한 요소가 커지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은 애를 쓸 수밖에 없더라. 결론이죠. 인구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더 줄어들 확률이 매우 크더라. 그러나 정부에서는 앞으로 집을 더욱더 많이 때려진다고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맥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이 바꾸는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인데 231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창조적 파괴란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낡은 것을 파괴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산업적 돌연변이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시계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브라질에서는 항공기술의 선구자였던 아우베르트 산투스 두몽이 손목에 차는 휴대용 시계의 개념을 처음 생각해냈다고 주장한다고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손목시계의 왕은 스위스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자, 다 떠나서 시계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과 상관없이 시계 산업을 오늘날 주도하는 곳은 영국도, 네덜란드도, 미국도 아닌 브라질도 아닌 스위스임에 틀림이 없다. 자, 왜냐면요. 2020년 기준으로 명품 시계 브랜드 매출 탑5 중에 4개가 무려 스위스 거입니다. 자, 1등이 롤렉스, 2등이 오메가, 3등이 까르띠에, 4등이 파텍 필립, 5등이 론진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까르띠에 프랑스제를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스위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게 시대가 조금 바뀌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게요. 그러나 이후 1970년도가 되자 세이코, 시티즌, 카시오를 시작으로 1980년 후반까지 수정 진동자 시계는 대부분 스위스가 아닌 일본에서 생산을 했고 이 시장을 이끌어 갔다. 즉 스위스에서 일본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찰나에 1980년도 후반이 되어 스위스는 기술혁명을 느끼고 스와치를 선보였고 시계의 역할에 하나 더 개념을 얹었어요. 바로 장신구의 역할까지 덧붙이다 보니 다시 스위스로 살짝 넘어오는 모습이 그려졌고 그 이후에 휴대전화가 등장하면서 손목시계는 전부 다 날아가는 모습이 그려졌었어요. 즉 기존 시계를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었다. 예전에 전자사전 생각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자동차에 전부 다 내비게이션 달려져 있던 거 지금은 볼 수가 없죠. 전부 다 핸드폰 내비 키고 다니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엄청난 기능을 자랑하는 스마트워치가 등장하면서 기존 전자시계, 태엽시계가 사라지나 싶었으나 스마트워치는 남아도는 오늘날 현실인 반면에 오랜 역사를 가진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시계는 여기 보시는 롤렉스, 오메가 뭐 이런 것들은 없어서 못 사고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게 현실일 것 같아요. 자, 흐름 한번 큰 틀에서 볼게요. 엄청 잘 나갔던 옛날이 시대가 바뀌면서 쇠퇴하는 모습이 그려졌고 아예 사라지기도 했고 다시 한번 떠오르기도 해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나라 부동산에 살짝 덧붙여 보면 기존의 구도심이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한번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엄청나게 개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의 중심, 롤렉스와 오메가 가치, 그 가치가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역세권 땅이다. 오래된 아파트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곳에 대지 지분이라는 것이 가장 큰 값어치가 되겠죠. 그것처럼 부동산의 중심에는 땅이 있다. 그 앞에 여기 들어가면은 그 땅의 값어치는 굉장히 많이 변할 수밖에 없더라. 이러한 부분도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소유가 없는 세상이라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소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욕심을 부릴 일도 배고플 이유도 없는 세상, 한 형제처럼 모든 사람이 나누어 사는 세상을 상상해봅시다 라고 273페이지에 언급을 하는데 자, 2026년 직업 소개 전문 사이트 링크드인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 로고가 될 것 같은데
직종과 업무에 상관없이 6시간 이내에 필요한 사람을 책임지고 소개할 수 있으며 우버와 협력하여 하루 만에 필요한 인원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광고를 실었다고 하죠. 2030년이 되면 주택과 자동차, 일자리를 포함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가짓수가 끝없이 늘어날 것 같다. 일자리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협력적 소비와 자산 공유는 전례가 없던 일이 아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역사의 90% 정도는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간의 사유재산이 없이 생존을 했고 오히려 이 기간 동안은 더 번성을 했다. 특히 토지와 관련돼서 그러한 면이 두드러진다.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공동체 관련 기록을 보면 사유재산이 없는 인간이 그렇지 않은 인간보다 대부분 더욱더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밀레니얼 세대에 점점 더 많은 가정과 직장과 휴식의 경계선은 허물어지고 있죠. 즉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으로 해석도 가능한데 시간과 돈을 절약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서로의 공간을 공유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과거 한 집에 차가 한두 대 정도, 많게는 3대 정도 있는 반면에 오늘날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쪽이 조금 더 멋지다는 의식이 팽배히 자리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고 저명한 저술가이자 미래학자인 버나드만은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고수 생각은 이렇죠. 테슬라에서 발표했듯이 내 차가 아닌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이냐? 내가 테슬라에서 차를 돈을 주고 사면 핸들을 잡지 않고 집까지 와요. 그 이후에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올라오면 그 차를 콜택시처럼 누군가 불러요. 그 과정에서 그 누군가는 그 차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을 하고 그 지불 대가가 그 차주 소유자한테 넘어가게 되더라. 따라서 돈을 주고 내가 차를 사지만 내 차가 아닌 날이 올 수도 있다. 더 나가서 자율주행차가 전부 다 구성이 되게 되면 운전하는 차가 불법이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운전면허도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집을 사는데 평생 내 전부를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한 50쯤 되면은 조금 더 넓은 평수로 넘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도 해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극적으로 말하면 똥간 늘리는데 평생을 소비하다. 내 인생 바치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장실 1개에서 2개를 늘린다는 뜻이 되겠죠. 이러한 개념이 전부 다 사라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는 점점 더 세금을 강화해서 많이 때리는데 당장 사는데 너무나도 커다란 부담을 느껴. 그렇게 되면 집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 반드시 들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개념으로 조금씩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뉴스 한번 간단하게 맥 한번 짚어볼게요. 공시지가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죠. 정부 설명과 다른 실제 종부세, 정부에서는 70만원을 이야기했으나 현재 459만원을 내고 있는 실정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주요 후보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정책 현실성이 낮다라는 평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민심의 표를 얻기 위한 현실성 낮은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맥으로 흘러가고요. 서울 집값 고점 찍나라는 기사 굉장히 많이 보시죠. 중소형 아파트 가격 내림세 뚜렷하더라. 즉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돌아갔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년 11월 30일에 이러한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0년 월세 뒤 입주 때 분양가 누구나 집 30평 기준으로 6억에서 8억대 분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견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3억 5억짜리 집도 못 사는 청년 신혼부부가 10년 동안 나라의 월세까지 내면서 어떻게 돈을 5억에서 8억을 모으냐. 더군다나 사는 내내 입지가 좋지 못해서 불편한데 누가 거기 들어가서 살겠냐. 더욱이 앞으로도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전제로 니들 가격 측정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러한 내용 언급을 하고 계시다. 국민들 절대 바보 아니다. 정부에서는 조금 더 현실 가능한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3기 신도시 분양가도 너무 비싸요. 그러한 전반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현실성 낮은 부동산 정책임에 틀림없다. 정고소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겠네요. 이뿐일까요? 이래도 집 살래. 금리 올리고 대출 안 해주고 세금 올리고 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자는 오르고 돈은 안 빌려주고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택이 없는 사람은 나라에 월세 내라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나라에 월세를 내며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겨우 2명 살만한 평수 주면서 이렇게 유세를 떨고 있고 2명 겨우 살만한 곳에서 자녀 출산 많이 해서 인구 절벽 해결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술과 의술은 발전해서 생면 영장은 되어져 가는데 자살률은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참 쉬운 게 없네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것이죠. 그렇다면 항상 준비하고 생각하고 부동산 흐름 읽기에 애를 써야 함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장 많은 자산의 영역은 부동산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자, 대한민국 부동산 다 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그곳 32개소 중 오늘날 13번째 주제 여의도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14번 상봉역에서 32번 걸포 북폰역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수였습니다. 안녕.